네, 기초과정 7번째 시간은 기초입문서 49페이지에 보면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의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은 총 14강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굵직한 사항들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의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휴업과 폐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등자가 붙어 있는 건데요. 공인중개사법 21조가요. 이 휴업과 폐업 등에 대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1조 1항 본문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 기본서 보실 때는 하나하나 조문도 확인하면서 갈 건데요. 그 두 문장 속에 신고해야 될 사항이 모두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 폐업 등이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업을 신고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휴업한 자의 업무 재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업기간의 변경, 이 4가지가 신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21조 1항에 있는 두 문장 속에 똑같은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하고자 하는 때에도 라는 표현이 두 문장 속에 각각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은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이 신고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전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과정이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보면요. 고용인은 고용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하면 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는 것이죠. 인장 변경 등록, 변경한 때 변경하고 나서 7일 안에 변경 등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휴업하고, 신고하고 폐업하고, 신고한 후 재개하며,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단 휴업 신고는 휴업을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휴업 신고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일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한두 달 정도 예정의 휴업 기간이라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를 하게 될 때에는 휴업 신고서 또는 폐업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래 이 등록증은 자격증, 요율 한도액표, 보증 설정 증명서류와 함께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휴업 신고할 때는, 폐업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여 미리 휴업 신고했다면 신고한 휴업 기간 동안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가 있겠죠. 휴업 신고한 자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재개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 신고를 받았을 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맡아 보관하고 있던 그 등록증을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해서 미리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신고했어도요,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하고 휴업에 들어갔어도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휴업 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은 신고에서도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또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 또는 취학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예외도 인정해 두고 있습니다. 2020년 휴폐업 신고와 관련해서 개정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기도 하죠. 근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자도 휴폐업과 관련해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휴폐업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같이 제출을 하면 등록관청이 관할세무관서장에게 송부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이것을 등록관청에 통보했다면 공인중개사법상의 휴폐업 등의 신고는 한 것으로 의지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휴폐업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51페이지에 보시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될 계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중개계약이고 또 하나가 뒤에서 배우실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인데요. 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적법한 중개계약이었었다면 일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이고요. 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약 체결의 타방 당사자를 일컬어 의뢰인이라고 공인중개사법은 부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어떤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떤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일컬어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의뢰인이 목적한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그 내용을 일컬어서 중개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개계약은 그 구별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중개계약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접수받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얼마나 독점적인 중개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그 독점성 부여 정도에 따라서 중개계약을 3분해 보면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3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개계약을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으로 3분해 보는 기준은 얼마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의뢰 독점성을 부여받았느냐에 따르는 구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직접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은 22조를 통한 일반 중개계약과 23조의 전속 중개계약만 규정되어 있고, 독점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하는데, 일반 중개계약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공개적인 중개 의뢰를 하고
그중에 가장 먼저 거래성사를 이끌어내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방식을 일반중개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중개 방식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현장 실무상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증의 불가능으로 인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 하에서라도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를 정착시켜보자 라고 하는 의도로 2000년 이 법이 8차 개정될 때 공인중개사법 22조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단,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그 요구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를 정착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중개 실현을 목적으로 선진중개제도로 1993년 4차 개정할 때 우리 법에 도입한 제도가 바로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인데요. 전속적인 중개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52페이지 중상단부에 형광펜 칠해진 부분이 있죠.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전속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서 당신만 내 물건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배타적 중개 권한을 주겠습니다 라고 중개의뢰에서 중개계약 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훨씬 더 무거운 권리 의무 관계를 상호 부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뢰인을 부담해야 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의뢰인은 또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에 의해서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을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규격화된 법정서식이 마련되어 있는 이 전속중개계약서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법정서식을 통해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속중개 의뢰한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팔아달라는 땅이나 집이 있었죠. 그거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전속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답니다. 이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일간신문의 광고의 형태로 공개하는 방법 중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택일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나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거래가 지체되는 것은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공개하지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가 오히려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 7일 안에 정보 공개해야죠. 그러나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또 공개하면 안 된다.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 업무 처리 상황 통보 의무는 2주일에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문서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만 이 물건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배타적 중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니 전속중개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이 얼마나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에 궁금증을 의뢰인에게 해소해 주라는 거죠. 방법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의 방법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하랍니다. 지금 여기 나열된 이런 저런 그런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의무라고 한 게 아니고 조건부입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런저런 그런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균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도 일정한 의무 부담이 있어야 되겠죠. 이쪽도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무도 세 가지인데요. 이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는 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라고 하는 조건으로 출발하는 의무들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요, 3개월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다른 약정을 했다면 약정에 의해 유효기간은 달리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했지만 유효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 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될 겁니다. 만일 이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임에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물건을 거래를 성사하는 경우가 있거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유효기간 중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이 있었는데 이 소개해준 상대방을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부담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 있어서 그자와 직접 거래하게 되었다면 이때만큼은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돈, 소요 비용을 보존해 주면 된다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는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전속중개계약 제도는요,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를 정착시키고 책임중개 실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1993년 4차 개정 시 도입한 제도거든요. 그 해에 함께 도입된 또 하나의 선진중개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바로 이어지는 단원이 이것입니다. 기초서 54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오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무엇인지 교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5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지금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그 시스템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 교환 체계의 수단은요,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말하는 거죠.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도 하고 검색도 하는 정보 교류 교환 시스템,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그들끼리만의 그 뜻입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만 들어가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오직 개업 공인중개사만 들어와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들끼리만의 폐쇄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자, 이 자를 일컬어서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를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을 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 정보 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사이트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겠죠. 그래서 5가지 지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된 자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입이용 신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씩은 분포되어야 한다. 전문 인력으로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는 지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을 해줍니다.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어떻게 정보망을 운영할 것인지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승인받은 운영규정대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정보공개 의뢰받아야 됩니다.
왜요?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 체계이니까요. 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공개 의뢰받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보망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의뢰할 때는 거짓된 내용을 공개 의뢰하면 안 됩니다. 허위 사실을 공개 의뢰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정보망에 공개가 되어 있는 물건이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물건은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기초과정에서 개략적으로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와 책임 56페이지 넘어가면 5번째 챕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중에서 먼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의무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이 부분 정리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9조가요. 공인중개사법 29조가 조문의 제목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29조는요.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29조상의 의무입니다만 1항에 규정된 의무와 2항에 규정된 의무는 준수 대상과 법적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29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주어가 그렇게 나갑니다. 29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는 29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의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개별적 의무 중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시작하는 의무를 본 게 있었죠. 뭐였나요? 인장등록 의무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품위를 유지할 의무와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도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까지 준수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29조 2항은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 준수 의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 준수 의무는 29조 2항이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9조 2항을 구성하는 두 문장이 모두 다 문장의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 등 한 글자 속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 겁니다. 입법자가 이들에게 모두 적용해야 되는 조문을 입법할 때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문장의 주어가 너무 길어버리죠. 문장이 아주 기형적인 문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결한 입법을 위해서 그러한 적용 대상을 가진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자를 쓰기로 한 거죠. 그러므로 비밀 준수 의무는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준수해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준수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듯 비밀 준수 의무는 중개보조원조차도 준수해야 되는 의무이지만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준수의 예외가 인정이 되는 의무이기도 하다는 게 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예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은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면서 출발합니다. 29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비밀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의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 매수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건물 매도인이 비밀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밀을 준수함으로 인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생기죠. 당연히 확인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비밀을 요구받았지만 요구받은 비밀 사항이 탈세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지금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상 질의를 하여 답변해야 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원,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진술해야 될 의무가 생길 수도 있는 게 비밀 요구 사항일 수 있죠. 그런 경우 등에서는 비밀 준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이요. 비밀 준수 의무와 관련해서 두 번째 문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준수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직을 떠난 후에도 영속적으로 준수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 준수 의무만의 특징인데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정형벌 사유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행정형벌 사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 중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입니다. 그러나 비밀 준수 의무 위반만큼은 위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불처벌을 명시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컬어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부릅니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피해자의 불처벌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중에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위반 행위는 오직 하나 비밀 준수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가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해야 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29조 1항을 통해 규정을 했습니다.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29조 2항을 통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는요, 전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바로 57페이지 위에 3번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우리가 민법에서 이를 줄여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하죠. 줄임말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인정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말이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이 있죠. 여기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접수받고 있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치 민법상 위임계약에서요,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 민법상의 수임인의 지위와 비스무리하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에서 의뢰인에게 중개의뢰받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수임인과 지위가 유사한데, 우리 민법 681조는요,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타인의 사무 처리할 의무를 민법이 681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계약 관계에서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 속에서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하니까 일반법을 보충 적용한다면 민법상 수임인이 준수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인정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받게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 법령이 직접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다른 기본 의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기본 윤리에 속하는 의무는 다소 선언적인 성격을 가진 의무들이죠. 이제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천적으로 수행해야 될 구체적 의무들이 나열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등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시죠.